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예, 오늘은 노무현은 왜 비전 2030을 추진했을까? 지난 시간에서 한미 FTA하고 비전 2030이 짝을 이룬다고 좌우의 날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예, 비전 2030은 복지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왼쪽 날개라고 볼 수 있고, 한미 FTA는 성장 중심의 우측 날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나중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참여정부 평가포럼 홍보분과위원, 민주주의 2.0 개발팀원, 진보의 미래 집필팀원,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편집위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팀장,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기획위원. 정치해야겠는데? 참나. 예, 별걸 다 했습니다. 네. 현재 미디어토마토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디어토마토는 뉴스통, 서치통, 그리고 뭐 여러분 여론조사, 예, 친 이재명, 친명으로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제가 거기 대표이사입니다. 예, 뭐 그런 여론조사도 하고 각종 그 앱을 개발하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주로라서 뭐 인도 백도 프롬프트 뭐 그런 별별 용어를 익히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는 거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한 책은 내 마음속 대통령 있고 진보의 미래 집필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우리들의 대통령 노무현이 있고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재명 허구의 신화 제가 썼습니다. 이거 다시 고쳐 써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이재명. 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가 우측 날개, 비전 2030이 좌측 날개. 그래서 이 좌우 날개로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그리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있는 이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남한의 운명을 덩치 큰 고래들 속에서도 강건하게 잘 버텨내면서 생존해 나가는 돌고래 같은 그런 작지만 강한 그런 나라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한 대표적인 정책이었고, 비전 2030은 사회 투자 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예, 저는 주로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장을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대통령께서 이걸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2005년 11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이후에, APEC 정상회담 폐막 이후에 기자들하고 일종의 백브리핑 비슷한 어떤 그런 기자들과의 어떤 자유로운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회 양극화 문제와 한미 FTA 이 개방 문제에 대한 걸 서서히 좀 이제 달구고 있던 시기였고, 2006년에 딱 두 개를 연달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한미 FTA하고 비전 2030이 얼핏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대립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양극화 이야기하니까, 자, 우리가 보통 양극화나 격차 또는 빈곤 얘기를 하면 세계화에 반대하는 견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 그죠? 이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의 제안은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더욱더 개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임을 명백히 밝혀두고 싶다. 이게 뭐냐면 양극화 해소 방안을 곧 내놓을 건데, 그게 폐쇄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건 아니다. 개방을 안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전제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전 세계 복지 국가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대처리즘, 레가노믹스가 부상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복지 재원이 고갈되는 문제에 맞닥뜨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지 정책을 좋은 복지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걸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 통상국가에서 찾은 겁니다. 완전 전면적인 어떤 FTA 추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생기는 어떤 국부를 가지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좌파의 약간 이제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두머리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유시민 씨가 이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유시민 씨가 대한민국 개조론에 대통령님 이 철학을 그대로 본뜬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그때 유시민은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유시민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할 때는 지금 대통령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가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왜 딴소리 하느냐. 딴소리를 할 때는 내 생각이 여차저차해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자,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비전 2030 관련해서 메모한 건데요. 국가 기록이죠. 메모를 보면 메모는 한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 흔적을 한번 보는 차원에서 보죠. 메모 보세요. 미래 준비, 미래 단위와 정권의 단위. 고민이 진짜 큰 거예요. 이 미래 단위와 정권의 단위는 어떤 얘기냐면은 정권은 5년 미니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5년짜리 정권이 5년짜리 계획도 못 세워요. 왜냐면은 정권 딱 잡고 나서 여차저차 하면은 1년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럼 기해야 3년짜리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래 단위는 더 완전히 정권을 뛰어넘는 차원의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20년, 30년.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이 당시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 5년짜리 이상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봐요. 5개년 계획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발전 계획은 맥시멈이 5년입니다. 5년을 뛰어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입니다. 미래 단위와 정권의 단위. 그런 의미고. 재정 조달의 논쟁. 자, 이거는 어차피 이제 돈을 어떻게 갖고 올 거냐. 그 문제는 불가피한 거죠.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나라 빚을 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세금을 더 걷어서 할 거냐.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걸 믹스를 해서 할 거냐.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홍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 홍보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작업을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 홍보 전략을 다시 수립하자. 근데 이건 홍보는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도 막 고민하셨죠. 사회비전 2030, 함께 가는 선진한국, 함께 가는 희망한국,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투자계획, 복지재정투자계획, 사회투자계획, 뭐 이 명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단어 뜻이 다르잖아요. 뜻이 다르면 그 정책의 전체 뜻도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 중심 성장 전략. 압축을 한 거죠. 사람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좌파와 우파들 논쟁을 보면 되게 유치한 논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장 이야기하면은 저 신자유주의자들하고 딱지 딱 붙이고, 또 복지 이야기하면은 저 로빈훗 놈들, 맨날 약탈해가는 놈들, 그 딱지 딱 붙이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비전 2030의 성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갖다 붙인 거죠. 이게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 공정 성장, 여기에 다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30일 비전 2030 발표회를 하면서
그 청사진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참여정부, 이거는 일단 한번 보세요. 결국은 국가 예산을 어떻게 할당을 할 거냐. 그 뭐 이제 우리 뭐 그 나오잖아요. 국가 권력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할 때 보면은 결국은 국가가 강제로 이제 자원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어쨌든 국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 개발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복지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갈수록 복지 비중이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복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거는 정권이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관계없이 좌파냐 우파냐 관계없이 복지 재정은 계속 많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데 들어가는 재정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노인들 관련된 예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복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뭐냐면은 비중이 이만큼 늘어났으면은 절대적인 액수로 따지면요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국방비는 지금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국방비도 역대 정부 계속 절대 액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 쪽에 들어가는 국가 재정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역전시킨 게 바로 참여정부 때 복지 재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예. 물론 그 앞에 결국은 김대중 정부, 문민정부, 그 국민의 정부도 초석을 깔았고 그 앞에 김영삼 정부도 나름 역할을 한 겁니다. 노태우 정부도 나름 애를 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을 따져서 저기는 나쁜 놈, 여기는 착한 놈 이런 이 사고 구조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개판이 된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나쁜 놈인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그런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나도 언제든지 나쁜 놈이 될 수 있다는 거. 예. 자, 비전 2030을 왜 만들었냐? 결국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두 가지. 출산율 저하, 인구 감소죠. 그 다음에 노령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두 문제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도 힘들어지게 만들지만 대한민국 이 복지 재정 문제도 힘들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구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지금 현 정부에서 이민청 설립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역대 정부가 다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2006년 당시 출산율을 보면 보세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 명이 넘었어요. 1.08명. 그죠? 근데 이것도 과거 그 이전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1970년대 4.53명. 그래서 애가 너무 많다고 그때만 또 둘만 나 잘 키우자고 막 캠페인 벌이고 했던.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예비군 훈련 빼준다고 그 뭡니까? 정관 수술 공짜로 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터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떠냐? 아까 1.08명, 2005년에 1.08명도 되게 참 어마무시한 숫자인데 지금 0.78명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 수준으로 가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다. 예, 국가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구 숫자예요. 인구 숫자가 밀리면 그 나라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예, 될 수 없습니다. 유럽에 이제 인구 숫자가 작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뭐 덴마크라든지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이 안 넘어가죠.
근데 그 나라들은 유럽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강한 나라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전망, 그 뒤에 전망도 보시죠. 2026년도 되면은 0.69명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향후 인구 전망 이 표가 비전 2030에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비전 2030 만들 때 이렇게 보세요. 생산 가능 인구 한번 보십시오. 지금 6, 7, 뭐 2010년대 정도에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 활동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국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세금 내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면 각종 복지 재정은 또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구 노령화 문제가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노인 한 명당 부양 인원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1970년대 보세요. 한 17명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인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1.4명, 그러니까 전망치죠. 현재가 한 2.7명이에요. 그러니까 2.7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명이면 그냥 부부는 무조건 노인을 모셔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은 지금 사실 그것도 되게 벅찬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예, 그런 거죠. 그럼 OECD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에서 꼴찌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런 걸 통계를 가지고 헬조선 얘기 딱 하는데, 그러면 헬조선이냐? 헬조선은 아니죠, 사실. 예. 아이를 낳지 않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죠. 단순히 뭐 그 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서 뭐 글쎄요. 이것도 그냥 단순한 이유 몇 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니 그러면 위에 있는 뭐 콜롬비아, 튀르키예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나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단 절대 액수로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어떤 우리 생활 수준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잘 살진 않죠. 근데 인구 숫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가 뭐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그 나라가 선진국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낮다고 그 나라가 살기 힘든 나라라는 증거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출산율은 굉장히 하여튼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뭐 따로 또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 당시에 양극화 현실, 보통 이제 지니계수하고 소득 5분위 배율 이거 얘기를 하는데, 지니계수는 뭐 그냥 쉽게 해서 뭐 그렇게 따지면 되죠. 그냥 우리 버는 돈에 비해서 먹는데 쓰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소득이 낮을수록 결국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안 좋다는 거죠. 소득 5분위 배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는 높을수록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IMF 사태 이후에 지니계수가 계속 올라가죠. 네. 확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다가 소득 5분위 배율 이건 점점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제 이미 계속 진행됐다. 근데 양극화도 뭐 무조건 그냥 IMF 사태 때문이다, 세계화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여기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빈곤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하여튼 숫자가 굉장히 안 좋은 현실이었다. 그러면 현재 어떠냐? 이건 통계청 자료가 없어가지고 통계청 그냥 거를 제가 그냥 긁어왔어요. 보니까 지니계수는 3.85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됐죠. 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어쨌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앞에서 한번 앞에 숫자 한번 보세요. 3.20까지 가고, 그렇죠? 3.20까지 갔다가 완화됐다가 다시 확 올라갔죠? 3.72까지, 3.85 이렇게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2012년, 13년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세계 금융위기 이 직후거든요.
2009년, 2010년 이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전 세계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이제 양극화가 다시 좀 심해졌다가 그 이후에 또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낮춰놓은 상태다. 예. 그리고 소득 5비니 비율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어쨌든 좌우파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소득 양극화, 이 빈곤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예. 국힘당 쪽 정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노력 안 한다. 이것도 편견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비전 2030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직접 설명을 합니다. 과거 경제개발 계획은 일단 돈을 투자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거기서 빵을 나눠 먹는 그게 이른바 낙수 효과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돈을 투입한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죠. 성장은 하지만 고용은 늘지 않는.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에만 해도 계속 기업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고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역량을 개발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경쟁이 높아진다. 이게 국민의 역량 개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 2030을 사회 투자 국가라고 하는데 사회 투자 국가가 그냥 요약하면 사람한테 투자한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투자한다는 게 과거에는 복지 정책은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쉽게 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사회투자 국가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태어날 때부터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 그 비전이 담겨 있는 게 바로 비전 2030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정책하고는 철학적으로 그런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복지정책은 어쨌든 퍼주는 정책이 맞거든요. 돈 나눠주는 정책이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한국 사회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성장 속도 양극화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그래서 사회 변화에 알맞는 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전 2030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발전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정권까지. 예. 노태우 정권은 사실 약간 과도기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까지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개발을 해왔다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부터는 그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OECD 가입부터 해가지고 세계화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그냥 약간 이제 북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북한하고 비슷했죠. 박정희하고 김일성의 그 어떤 경제 전쟁, 국방 전쟁은 사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방식이 국가 주도를 한 거죠. 근데 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와서 이제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한번 바뀐다. 뭐 그런 의미로 이게 비전 2030에서 참여정부의 어떤 차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투자 국가로는 어쨌든 기존의 정권에서도 없었던 그리고 대신 그 당시 세계사적 조류하고는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계사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그 지난 강의에서 제가 제3의 길 말씀드렸지만 제3의 길에 사회투자 국가론이 나옵니다. 이 사회투자 국가론도 앤서니 기든스 제3의 길에서 처음으로 주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사회투자 국가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를 사회투자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의 의의는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보시면 우측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인적 자원 고도화 있죠. 인적 자원 고도화. 이게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사회생활 할 때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이 국가가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데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20대와 그 이후에 이제 취업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취업 활동 구직해서 사회생활 하다가 또 잘리는 사람들 정리해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문제, 거기에 또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또 이제 또 투자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게 인적 자원 고도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람의 역량을 높여놓으면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작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국가가 된 것은 저는 순전히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다 막 욕도 많이 먹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욕먹을 일만 한 건 아니고 잘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사학 이야기, 사립학교 이야기하면은 부패 딱 이런 편견을 갖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부패한 사학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그 사학들은 그 우리나라가 돈이 없던 시절에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학교를 건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그 가난한 시절에도 엄청나게 교육열을 불태우면서, 그죠? 학교를 엄청나게 보내서 교육을 시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엄청나게 공헌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싹 무시하고 지금 그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사학 하면은 그냥 불법 집단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 소위 그 좌파들의 프로파간다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한심해서 저런 사람들은, 저런 무책임한 사람들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역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립학교 얘기 격까지 조금만 나가면, 열린우리당 집권 시절에 2004년도에 4대 개혁입법 했죠. 국가보안법. 4대 개혁입법이 국가보안법, 언론개혁법, 그 다음에 과거사법, 그리고 사학법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아니 한 개도 벅찬데 이 네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야, 주제 파악이 안 됐지. 망하는 거죠. 한 개도 감당 못하는 애들이 무슨 네 개를 다 밀어붙이겠다고.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국가보안법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보안법은 그래도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독소조항이 많다고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대신 폐지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독소조항을 바꾸는 개정, 이게 타협을 했잖아요. 근데 타협안을 열린우리당 강경파가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 엎어버리는데 힘을 보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금 당원들이에요. 예. 지금 민주당이 그런 당이 됐습니다. 어떻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자, 그 당시에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뒤치다거리를 다 하셨어요. 자,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그때 박근혜가 촛불 들고 그랬잖아요. 시청 앞에 나가서. 예? 그 전국이 완전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한길하고 이재호를 청와대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김한길이 그때 그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그래서 김한길한테 당신이 좀 양보하시오. 네, 열린우리당 얘들이 양보 좀 하고 저쪽 한나라당 주장 좀 들어주자. 그래서 이걸 좀 풀자 해가지고 사립학교법 뒤치다거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걸 풀기 위해서 또 사립학교 많이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종교재단 아닙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이런 종교재단이 사립학교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종단 또 어르신들도 쫙 청와대에 모셔가지고, 아이고 뭐 하여튼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립학교를 전부 막
되게 부패한 비리 집단으로 비춰지게 해서 면목이 없다. 대통령이 사고는 열린우리당이 치고 대통령이 그걸 뒷수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경고를 했어요. 열린우리. 이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제 기록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술술술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추진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열린우리당한테다가 메시지를 줬어요. 이거는 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통계를, 숫자를 봐라. 실제로 부패 비리한 사학은 많지가 않다. 자칫 이 사학 전체를 부패하고 비리 있는 집단으로 몰아가면은 큰일 난다. 이걸 대통령이 이미 사전에 경고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 모양 그 꼴을 한 거예요. 에휴, 안 망하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망해야지. 그런 집단은 망해야 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도 망해야 돼요. 저거 똑같아. 열린우리당 교훈 다 잊어먹었어요. 그 열린우리당 망한 교훈을 이미 그 대표적으로 그걸 까먹은 사람이 이해찬이야 그냥. 근데 자기는 맨날 열린우리당 폐망 교훈을 잊지 말자고 뭘 말만 참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옆으로 이제 사립학교까지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확충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능동적 세계화는 지난번에 했던 그 FTA 전방위적인 올커트 프레싱, 예? 압박 축구 같은 그런 전방위 FTA 추진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회적 자본 확충은 이거는 국가 권력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신 분립이라 그러잖아요. 무신 신뢰가 없으면 분립 설 수 없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같은 경우도 국가 권력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게 정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가 권력이 신뢰를 갖고 있다면 이런 거는 그냥 정쟁거리도 되지도 않죠. 근데 정말 문제인 거는 민주당이 이런 또 국가 권력에 대한 불신을 이용을 해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집권 세력이 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잘못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죠. 문제는 덮어놓고 국가 권력을 불신하는 것을 조장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그 가장 맨 앞에 서 있어요. 오히려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이 불신받고 있는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조사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국가기관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끊임없이 불신을 조장하고 그러면은 이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정치 행태다.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 확충이란 거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각종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그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에 검찰, 국세청, 경찰 뭐 이런 권력기관부터 해가지고 정부 행정부처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래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그죠? 그런 것들 이게 이런 신뢰를 확보를 해야 이 사회적 자본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튼튼한 나라들이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럽에 있는 EU에 속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게 돼 있잖아요. 국가 권력에 대한 그 신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소음이 없어요. 예? 이렇게 이재명 잡아간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권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니까 이거는 뭐 억울한 사람도 아우성이고 억울하지 않은 놈도 억울한 놈들 틈에 낑겨가지고 같이 억울한 척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막 군중이 몰려 있으면 거기에 범죄자와 범죄자 아닌 사람이 뒤섞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를 잡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래서 EU 가입 조건에 보면은 EU 가입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기 전에 가입이 계속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부의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예.
그 EU 가입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부정부패, 이거 부정부패 해소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시장경제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이 세 가지가 EU 가입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이 문제, 이 선결 조건 해소를 못 해가지고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뉴스를 한번 가끔 보시다가 보면 젤렌스키가 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세게 발언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게 전부 EU 가입을 위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여정부의 주요 이제 국정 철학과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저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 역시 저런 철학 바탕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 2030이 이제 필요하다. 그런 거를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책에도 이거 뭐 한번 그냥 이런 게 있다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도혁신, 선제적, 맨 밑에 보면 제도혁신, 선제적 투자, 이게 뭐냐면은 제도혁신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놓고 보면 줄줄 새는 부분들 이거 다 점검해 가지고 낭비 요소 없애고 뭐 쓸데없이 쓰는 돈 줄이고 이런 것들 혁신을 통해서 돈을 복지 재원을 확보하자. 요거는 이제 증세나 국채 발행을 안 했을 때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선제적 투자는 이제 국채 발행이나 증세를 통해서 돈을 더 집어넣자. 이게 비전 2030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성장 동력을 확충하자. 인적 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이걸 통해서 선진 국가로 가자. 잘 사는 나라 가자.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2030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처음에 내놨을 때 비전 2030 하니까 아이고 먼 이야기 하네. 뭐 무슨 허황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벌써 2023년이에요. 203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가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다 목표를 정해놨던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제가 이거 강의 자료는 제가 PDF 파일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원 대책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재원 대책. 이게 이제 비전 2030 문서를 그대로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한다. 세금 안 올린다. 그래서 그게 아까 제도혁신 이야기한 겁니다. 세출 구조 조정, 나가는 돈 이제 잘 관리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뭐 이런 거. 비과세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과세 투명성 제고. 그래서 하여튼 뭐 현 상태에서 돈을 만들어 보자. 자, 근데 2011년 이후에는 어쨌든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 뭐냐? 나라 빚을 내는 방법, 그 다음에 세금 더 올리는 방법, 두 가지를 믹스하는 방법. 자, 근데 국가 채무 조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그 재정은 그 나라 빚은 누가 갚습니까? 앞선 세대는 죽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남는 세대들이,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 빚을 물려받아서 그 가지고 또 삶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례 이게 나옵니다. 일본이 그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죠? 일본 은행이 헬리콥터 머니를 그냥 쫙 뿌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일본이 완전 장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근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빚 막 찍어낸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보통 이게 경제학 원론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은 거기 그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야. 보통은 이제
돈을 투자를 하면은 이게 뭐 우상향 그래프가 쫙 나와야 되는데 그냥 쭉 평지를 걷는 그걸 딱 보여. 저는 신기했던 게 그거예요. 경제학 원론 공부할 때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있을까 했는데 일본이 그걸 실제로 보여주더라고. 진짜 제가 진짜 놀랬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돈을 막 그렇게 막 찍어 뿌렸는데도 전부 장롱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그 장롱에 있으니까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비전 2030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조세입니다. 조세. 예. 앞에 딱 깔아놓은 게 국가채무, 이거 국채 발행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이 얘기 한 거예요, 이미. 조세를 해야 된다. 세금, 세율 인상해야 된다. 새로운 세목 신설 필요하다. 예. 그래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도 안 준다. 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거니까. 그죠? 예. 우리가 돈을 더 내고 가야죠. 저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를 했다면 용감하게 증세를 외쳤을 거예요. 우리가 세금 더 냅시다. 막 이야기를 해. 그런 정치인 한 명이 없어, 진짜. 어? 전부 기회 주지 않는 새끼들. 그래, 용기도 호연직이 없는 인간들이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예? 정치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리더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호연지기가 있어야지. 참, 아유. 이재명이 그 머슴론 얘기하는 건요, 그 자기가 부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머슴으로 부리겠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로 뉴질랜드 사례를 들었죠. 뉴질랜드가 국가 채무 비율을 30% 수준으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세금 증세를 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한 케이스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와 조세 나누어서 믹스해서 이제 빚을 내는 만큼 세금을 덜 올려도 되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간복이죠. 간복이 하는 거죠. 국민들이 세금 올리자 그러면 싫어하죠. 싫어하겠죠. 국회의원 어떻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낙선 한번 해보고 싶다. 증세 주장하고 시원하게 낙선하는 거.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낙선하면 할 말하고 장렬히 전사하면 되잖아. 아니, 사회적 의제를 한번 만들고 세상 한번 시끄럽게 증세합시다. 해가지고 사회 한번 시끄럽게 해놓고 장렬하게 전사하면 되지. 응. 수박 똥파리 소리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주장 붙여버리고 수박 똥파리가 출마했다 그 얘기는 남은 거예요. 하여튼 한심한 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국 사례로 이제 독일을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 전에 국가 채무 비율 40%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통일 비용이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냐? 빚도 내고 증세도 하고 그렇게 복합 믹스해서 통일 비용을 조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통일하고 한 10년을 그냥 유럽의 병자 소리 들으면서 10년을 고생하다가 메르켈이 그 과실을 다 따먹었지만 사실은 슈레더가 정권을 잃어가면서 바로 저처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증세 이야기하고 연금개혁 완전 빡세게 연금개혁 같은 거 해버렸지 않습니까? 연금 받는 시기 막 뒤로 확 늦추고 연금 납부액도 올려버리고 그 과실을 메르켈이 다 따먹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의 독일의 초석은 슈레더가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습니다. 비전 2030을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약 1100조 원으로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1100조. 그래서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4조 원을 추가 투입해서 가고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은 약 1100조 원 투입한다. 그래서 국민 합의를 해보자. 세 가지 놓고 이 세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국민 뜻을 물어보고 그리고 내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비전 2030 추진 안 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냐까지 이게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빈곤의 대물림, 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져서 가난이 대물림 될 수 있는 사회다.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한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이미 2005년도에 7배 정도였는데 그럼 결국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좌우한다.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입증이 돼 버렸습니다. 입증이 돼 버렸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의 그 미래를 말하다 그 책을 보면 미국도 실증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결국은 부모의 경제력이 그 대학 진학률을 좌우한다는 게 숫자로 입증이 돼 버렸어요. 지금 이제 이미 그런 사회가 됐죠. 그다음에 노후 불안, 치매, 중풍 등 건강 문제, 연금 고갈로 인한 소득 걱정. 그래서 노후 생활이 대단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수발이 필요한 노인 숫자를 이렇게 거기 적어놨어요. 2005년도에 55만 명이었는데 2030년이 되면 144만 명이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아니 노인이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예, 그런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국민연금 2036년이면 적자 전환한다. 2047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됐냐? 이거 국가에서 그 재정으로 다 갖다 메꿔야 국민연금을 돌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은요, 폰지 사기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앞선 세대는 조금 내고 왕창 받아갔어요. 자, 앞에서 조금 내고 왕창 받아가 버리면 결국 그걸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뒤에 들어온 사람이 돈 내서 메꾸는 거예요. 피라미드 사기 수법이 딱 이거거든요. 예? 피라미드 사기 수법이 딱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계급 딱딱 정해놓고 하는데 사실은 알게 보면 맨 먼저 가입했던 사람들이 앞에 높은 지위 딱 있으면서 밑에 피라미드 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자기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 아닙니까? 앞에서 따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는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하위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예? 자기 하위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이게 무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디선가에는 끝장이 나는 거죠. 더 이상 가입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그런 구조가 돼요. 지금 거의 이게 폰지 사기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사기쳐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아직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요. 내는 돈에 비해서 받아가는 돈이 되게 많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좌파에서는 무조건 이걸 또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자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돈은 어디서 뭐 그냥 막 파서 나오냐 말이야.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좌파 애들은 그냥 그러면 국가에서 빚 내면 되지. 돈 찍어내면 되지. 그래, 찍어내면 되지. 문제는 돈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잖아. 돈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명료하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 있었어요. 국민연금. 박정희 정권 때부터 원래 국민연금은 원래 중산층을 시험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월급이 잘 나오니까 대기업, 공무원, 군인 이런 계층 대상으로 원래 연금 제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전 계층으로 이제 확산이 된 게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누구도 개혁을 하지 않아.
누구도 하잖아. 왜 안 하느냐? 표를 못 얻었거든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되게 딜레마예요. 그냥 나중에 일은 모르겠고 일단 나는 받아야겠다. 이런 심보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대단히 이거 정말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저는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게 국가 단위로 보면 그렇지만 가정 단위로 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인 내가 카드빚 내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 써놓고는 빚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연금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피라미드 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기가 안 되게 하려면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냐? 돈을 더 내야 돼. 더 내고 덜 받고, 그리고 받는 기간도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인간 수명이 짧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국민연금 개시가 63세인가 그랬어요. 이걸 그래서 65세로 늦췄다가 지금 뭐 지금 몇 살이지? 하여튼 68세인가? 뭐 하여튼 이걸 또 늦춘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의 핵심은 지금 프랑스 마크롱이 작살난 게 그거예요. 마크롱도 이거 지급 연령 시기를 늦추자고 했다가 지금 작살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야, 나 빨리 연금 받고 놀고 싶은데 왜 일 더 하라고 그러냐, 이거란 말이에요. 난 진짜 사실 대한민국 좌파들 보면 다 그 논리거든요. 일 좀 덜 하고 빨리 은퇴해서 연금 받고 연금으로 뭐 노후 생활 그러려면 돈 좀 많이 내던가. 돈 많이 낼 생각은 또 없어요.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저는 이 국민연금 문제도 정직하게 국민들의 이 부도덕한 사고에 돌멩이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치했으면 돌멩이 엄청 맞았겠다. 짱돌 여기저기서 날라왔겠네. 네.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차라리 국민연금 폭파하자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10대, 20대 저 미래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저거 자기들 받을 때 되면 저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생활 하면은 돈은 내야 되는 거야. 진짜 도둑놈 10번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저거 폭파하고 없애버려야지. 아이씨, 어차피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 내가 알아서 자력갱생할 테니까 좀 국가 좀 빠지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젊은 세대의 그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도 국민연금을 기꺼이 납부할 수 있게 하려면 기성세대들이 대폭 양보해가지고 이 제도가 미래에도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젊은 층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출산 기피 당연하지. 예? 과도한 육아 부담, 높은 사교육비, 애 낳기 싫은 거죠. 야, 그 와중에 참 그래도 우리 큰애는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애국자야. 애국자 기질이 있어. 안 했어야지. 예. 아니, 이제 스케줄을 잡아놨더라고. 예. 제가 이제 한 60살 되면 할아버지 될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 스케줄로 보면은, 예. 로 보면은 제가 60살 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됐어요? 비전 2030 이 보고서대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전 2030이 그랬어요. 이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이 된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비전 2030을 추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소득
한 뭐 그 당시 뭐 17,0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제 공공 지출 규모, 가로축이 이제 일종의 복지 재원, 복지 뭐 이런 거 관련된 비용 지출인데 되게 낮잖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비전 2030을 추진하게 되면 보면 2020년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 근처 수준 가고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영국보다는 조금 나은 영국보다는 낫고 뭐 그 복지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뭐 이런 나라보다는 좀 모자란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 2030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또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비전 2030이 사회복지정책 그런 장기 버전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 복지 투자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는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이다. 이게 단순히 복지를 늘리자 이 차원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거는 앞에서 아까 전에 여기 나왔죠. 이거예요. 전략, 성장 동력 확충, 인적 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능동적 세계화. 이게 비전 2030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복지는 좀 숫자가 많으니까 커 보이는데 그거는 사회복지 선진화 저 항목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복지 정책으로 볼 게 아니고 이거는 국가 발전 전략이다. 그래서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제도 개선 먼저 그다음에 투자. 이 투자는 사회 투자다. 그래서 이게 이 복지로 들어가는 돈 이걸 왜 사회 투자라고 하냐면은 기존의 복지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쓰고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사회 투자라는 것은 이게 경제 성장의 한 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최저 생계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경제 성장 쪽에는 거의 관여를 못 하죠. 왜냐면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비로 지출하고 끝나니까. 근데 지금 비전 2030에서 쓰는 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과 전부 연결해서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에 전통적인 복지 국가가 다 박살이 나면서 이거를 그래서 우파의 그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 또 이제 그 반작용으로 아주 그냥 복지 정책을 또 난도질을 또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그러니까 그 우파에 맞선 좌파의 생존 전략이었죠.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주창하고 나온 게 바로 이런 사회투자 국가론, 복지 정책도 경제 성장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이론적 기반을 그때 처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 가면 뒤에 나오겠지만 해밀턴 프로젝트라는 게 나오고 미국 민주당의 집권 프로젝트 게 나오고 이게 우리 비전 2030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메모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투자, 성장 이런 단어를 꼭 넣으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복지에 대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인식이 편견이 있단 말이죠. 그 편견을 극복하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성장이라든지 뭐 효율성, 투자 뭐 이런 개념을 이 정책 안에 녹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철학적으로는 그 제3의 길 이 부류하고 다 맥락이 다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알게 모르게 그런 책들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세계가 보면 어떤 한 시대가 떠오르면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한 사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에 막을 내리는 게 바로 토니 블레어, 클린턴 뭐 이런 새로운 좌파
좌파 블록이라 치면은 새로운 좌파가 등장하면서 새 시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또 한 10년 쭉 가고, 그래서 우파가 딱 몰락하니까 우파도 그 10년을 견디면서 세련된 우파가 이제 딱 나오죠. 그게 영국의 데이빗 캐메런 같은, 예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빗 캐메런, 그 사람 우리나라 오면 빨갱이 소리 들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또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보수적인 그 정책을 좀 더 이제, 이게 중도층한테 어필하는 거거든요. 좌파적인 어떤 그런 정책도 자기들이 과감하게 수용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좌파 블록에서는 우파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가듯이, 그래서 이제 좌파 신자유주의를 되게 뭐 조롱조롱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대통령도 이걸 되게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던진 거였지만, 저 정색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좌파 신자유주의가 필요한 거지. 좌파는 우파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우파는 좌파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한테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권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망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윤석열 정권한테 좀 내심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파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좌파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어설프게 노면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을 해야겠다. 좋아. 거기까지 좋아. 맞아.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벤치마킹 따라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을 배신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걸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 그거는 욕을 처먹어야지. 그거는 그냥 욕먹을 일을 한 거지 무슨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아는 놈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놈들이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가 국힘당 보수파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 쪽으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편다든지, 노동 쪽으로도 좀 더 과감한 정책, 그래 때려잡을 건 때려잡되 정말 가야 할 선진 국가의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그건 좌파적 정책을 과감하게 갖고 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이건 뭐 자기네 우파들 한테 박수 받는 정책하면서 욕 먹으니까 지금 욕을 먹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뭐 삽소리야. 그 자기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벤치마킹하고 따라한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진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높여서 아껴 쓰고, 제도 개혁해서 그다음에 국채 발행하고, 2011년부터 매년 2%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사실 대통령은 증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그 퇴임하신 이후에 제가 이제 봉화마을 회의하러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은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야, 증세 내거는 놈이 있으면 내가 찍어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증세 내걸었을 거예요. 증세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일반 월급 소득자들 같은 경우도 거의 면세자가 거의 60%예요. 한 40%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사실상 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게 증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증세가 아니라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세금 내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왜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왜? 표 떨어질까 봐. 근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가 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용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 의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고
당당하게 국가에 요구해야지. 근데 사람들 보면 사실 세금 내지도 않으면서 맨날 자기가 세금 내는 주인처럼 공무원들을 무슨 노예 취급해. 사실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 돈 한 푼 안 내면서 뭐 자기 뭐 냈다고 해. 뭐 전기료. 아니 자기 쓴 거 낸 거잖아. 그게 왜 세금이에요? 예? 자기 쓴 돈 낸 거잖아. 그게 왜 세금이냐고. 아니 그 보험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자기한테 편의가 오는 거예요. 세금, 진짜 세금은요, 자기하고 무관하게 뜯기는 돈이 세금인 겁니다. 그럼 그거 진짜 곰곰이 따져보면 얼마나 뜯기냐는 거죠. 결국 뭐, 갑정 근로소득세 내고 하지만, 그 나중에 환급도 받잖아. 예. 그 다음에 비과세 얼마나 또 많아요. 이것저것 따지면 결국은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60%예요. 이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 모든 국민 100%가 어떻게든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세금 내게 하고 대신 저소득층은 또 거기에 걸맞게 또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패키지로 섞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세금 안 내게 하면 이거는 뭐 되게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매년 2% 정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예. 증세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2011년 이후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과 함께 한번 논의하자. 합의를 모아가야지 얘기도 안 해보고 세금 더 내란 말이냐? 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욕을 먹어도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국민들 듣기에는 안 좋은 얘기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어떤 반발이 올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그런 공론화 과정,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각종 토론 뭐 이런 거 통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그걸 해보자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요걸 기본으로 하고 한번 그 당시 대한민국 소위 자칭 진보들과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 비전 2030은 장밋빛 허구에 불과하다. 권력은 이미 시장에 넘어갔다며 스스로의 역할을 폄하했던 노무현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작지만 할 일을 하는 정부 등과 같이 국가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장밋빛 허구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비판이 내용이 없어.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비판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비전 2030 보고서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인상 비평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비평이 대부분입니다. 인상 비평밖에 없어요. 열린우리당 민병두.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복지국가의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 재정계획 비전 2030의 당정청 설명회에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고 좌표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정책이 여기에 정말 응축해서 담겨져 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전 2030을 뛰어넘는 정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뒤에 한번 최근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비전 2030요? 그 이후에 역대 정부가 다 뺏겼었어요. 예? 각종 정책에 보면 비전 2030에 담겨있던 정책 다 뺏겼었어.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당에 주는 선물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2006년도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갖고 대통령 선거 준비해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야
니들 안 되는 머리를 억지로 대선 공약 만들지 말고 여기 장기 국가 발전 전략 딱 담아놨으니까 이거 갖고 대선 치러라 이 얘기예요. 어떻게 했냐?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 그리고는 뭘 되도 않는 별별 희한한 공약들 들고 공약도 뭐 별로 알려진 것도 없죠. BBK 타령하다가 졌지.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당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중이 일자리 창출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비전 2030 같은 거 씨알이 먹히겠느냐. 그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진심을 갖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찐득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빙고. 그렇죠. 제가 요거를 앞에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재원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비판을 보면 비전 2030 보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고 그러면 걔들은 어디서 봤냐? 그냥 언론 보도 보고 비판한 거야. 그럼 언론은 비판을 제대로 했냐? 아니, 언론도 그냥 인상 비평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2030 내용과 관계도 없는 비판이 난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정이 이제 뉴딜 비전 2030 놓고 엇박자다. 이 당시에 당의장이 누구냐면 김건태예요. 김건태가 뭘 밀고 있었냐? 뉴딜 정책을 밀고 있었어요. 이 뉴딜 정책이 전형적인 이제 케인즈주의, 거기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 소위 또 좌파들은 또 뉴딜에 대한 환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뉴딜도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할 말이 진짜 되게 많은 정책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국가에서 세금 때려 넣어서 뭐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아니 그게 맞긴 한데 그거는 대공황이라는 완전히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국가에서 재정을 막 갖다 부어서 경제를 살린 거하고 지금 국가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뉴딜을 한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뉴딜 정책도 저는 비판적으로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뉴딜이라는 거 역사적 맥락 자체가 경제가 쑥대밭 된 상황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쏟아부은 정책인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뉴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맥락이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케인즈주의자들 때문인데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뉴딜과 비전 2030 이게 경제 철학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맞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케인즈 학파하고 슈페터 학파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제 당정 엇박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왜 하필 임기 말에 이런 걸 하냐? 자, 이 총대를 누가 맸냐? 손석희가 맸어요. 손석희가 2006년 9월 2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왜 하필 지금 이런 걸 내놓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 손석희가 본인이 총대를 맨 건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전 2030을 왜 지금 내놓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안 내놓으면 야당에서 내놓든지 여당에서 내놓든지 또 각기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왜 내놓느냐? 미래를 이렇게 잘 꾸며보자. 이런 뜻도 있지만 오히려 더 절박하게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런 뜻으로 내놓은 미래의 비전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래의 대책이라고 말해야 좋을 만한 그런 소박한 비전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내놔야지 누가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당에서 내놓던가. 니들이 내놓던가. 그러니까 왜 하필 임기 말이냐? 아니 2003년에 대통령이 되고 그죠? 2003년 2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뭐 별별 일 다 지나고 2004년에 탄핵까지 당하고 그래서 2005년부터 준비해가지고 2006년도에 내놓은 거예요.
자, 근데 비전 2030은 임기 초부터 준비한 거다. 예. 그래서 2004년 이게 탄핵에서 벗어난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정에 이제 진짜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비전을 막 생각하는데 2004년 이제 여름 지나면서부터 큰 그림 딱 그린 게 바로 한미 FTA와 이 양극화 해소 이 두 개를 딱 붙잡고 있었어요. 선진 통상 국가, 그다음에 사회 투자 국가. 이 비전을 2004년부터 이제 구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수출 내수 간, 산업 간, 기업 간, 노동자 상호 간 격차,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있는데 예, 이거 대책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나아가 품위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도 많아져 가고 있다. 이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정책 수단을 아직 자신 있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로 큰 돈을 번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내고 대기업의 노동자들까지 엄청난 배당을 받는데도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서비스 산업으로도 확산하지 않는다. 이 같은 생산과 분배, 산업 간 분배 과정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아직 어느 두뇌 집단도 이것이라고 정책 제안을 해온 것이 없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니까 니들 말은 많은데 대안을 물어보면 대안을 말하는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야. 네? 그래, 양극화 문제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보면 대책을 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직접 해야죠. 그 직접 한 결과물이 바로 비전 2030이에요. 아무도 안 갖고 오니까. 맨날 뭐 배웠다는 그 학자, 교수라는 인간들도 이러쿵저러쿵 말은 하는데 보고서 한 장 없어. 논문 하나 없어. 정당 뭐 맨날 지면에 보면 양극화가 어쩌고 투닥투닥 하는데 이런 정책 하나 안 만들어. 그래서 답답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의원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보세요. 계속 이 두 가지 꽂혀 있는 경제 활성화는 한미 FTA, 선진 통상국가, 양극화 해소, 이거는 비전 2030 사회투자 국가. 계속 이 쌍으로 계속 합니다. 메시지가 되게 일관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 후반기의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이 참여정부 당시에 이미 정책을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은 그 노인들 그 아프신 분들 간병인들 쓰고 막 해야 되는 거. 그거 예전에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험료를 뭐 한 5천 원이 안 될 거예요. 돈을 그 보험료를 내면 간병인을 이렇게 불러서 쓸 수 있게 저렴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보험 제도를 참여정부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그게 2007년도인가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은 2008년 그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을 한 게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그 기초노령연금 있죠. 기초노령연금도 2006년도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 그때 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지만 역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연금 개혁을 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밖에 없습니다. 예? 욕 먹어가면서 한 거는 노무현 정부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그 어떤 정부도 연금 개혁을 손을 안 대. 문제 있다는 거는 전부 다 알고 있어.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온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연금 개혁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박수 쳐줄 겁니다. 이거는 욕을 먹더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거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거 국민연금 개혁은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언론 반응.
요 왼쪽이 조선일보예요. 예. 제목 보세요. 복지국가 비전 2030 세금 청구서. 예. 25년간 1100조. 야, 자극적이야.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33만 원씩 더 내야 한다. 예. 정말 가장 약한 고리예요. 예, 가장 약한 고리. 이제 우측은 중앙일보입니다. 1600조 필요한 소설 같은 비전. 그래서 이렇게 부제로 해놨어요. 현 정부는 생색, 다음 정부엔 고통. 예. 그 누구 작품이야 하면서 이제 예? 주도자들을 딱 얼굴을 실어놨네요. 비전 2030 이제 주도한 사람들. 예. 제일 위에 이제 변양균 당시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 그 다음에 이제 누구지? 장병환 기획예산처 장관. 예, 장병환. 네. 밑에는 모르겠다. 예, 너무 작아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다 대동소이해요. 예. 1인당 세부담 38만 원 늘어난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미래. 황당한 비전 2030 왜 내놨는가? 비전 제시는 좋은데 실행 비전은 불투명. 예. 비전 타령, 정권 말이면 되풀이. 뭐 똑같다 이거지. 전문가 진단, 돈 벌 계획 없이 돈 쓸 궁리만. 예. 내용, 발표 시점 끝까지 왔다 갔다. 국회에서도 집중 포화. 좀 비판 일색이에요. 비판 일색. 자, 경향하고 한겨레 신문.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데 왼쪽이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은 이제 제목은 좋잖아요. 비전 2030 잊혀진 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뭐 하여튼 잘 해야 된다. 내용이 좋은 거니까 의미가 있다. 어쨌든 한겨레 경향은 의미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락 딱 깔아놓고 경향신문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장밋빛 청사진이다. 근데 왜 장밋빛 청사진이냐? 구체적인 재원 대책 마련 방법이 없다 등등.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방법 다 있다니까? 제시 다 해놨잖아요. 아까 전에. 2010년까지는 현재 그대로 증세 없이. 2011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보자. 이거잖아요. 증세를 할 건지. 근데 대통령은 한 2% 정도 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고. 안 읽어본 거야. 안 읽어보고 사설을 쓴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 현실이 이런 거예요. 최소한 비판을 할 때 읽어보고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읽어봤지만 뻔해. 아니, 진짜 문제예요.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비판해버리고 인상 비평해버리고 그 비판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요. 막 카더라가 마구 그냥 옛날 같으면 옛날에 제가 초창기에 기자 시절에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찌라시는요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찌라시 취급을 했어요. 찌라시를 가지고 뒤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잡담은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기사에 쓰거나 절대 그건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걸 기사로 써요. 그리고 유튜브는 거기에 완전 날개 달아줬어. 지금 유튜브는 쉽게 해서 찌라시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추론.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어 진짜. 저는 인터넷이 세상을 정말 디스토피아로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챗 GPT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챗 GPT를 보고 있으면 와 진짜 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놈이야. 예, 진짜 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는 놈. 전 챗 GPT가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문제는요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아. 근데 정말 그럴싸하게 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 큰일 났어요. 예, 걱정입니다 저는. 아이고, 내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건 아니고
예, 좀 걱정 좀 덜 하고 살려고요, 그냥. 이거 내 인생, 아유, 그래, 걱정 좀 덜 해야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겨레는 그래도 조금 더 우호적으로 썼습니다. 한겨레는 약간 이걸 어떻게 잘 살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래도 담겨져 있는 그런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략에 묻히면 안 된다. 예. 중요한 포인트를 잡은 거죠. 시민단체 볼까요?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해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거치면서 시민단체 응원도 많이 하고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시민단체만큼 우리 사회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을 정말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경실련 규모와 목표치 등 장밋빛 전망만 제시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할 정책이나 재원 조달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이거 안 읽어본 거야. 그죠? 자, 참여연대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연대 비전 2030의 취지와 발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자칫 장밋빛 청사진. 이게 전부 이 사람들 있잖아. 그냥 언론 기사 읽고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수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언론 기사를 가지고 그걸 근거로 주장을 펼친다는 거예요. 언론 기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참. 자, 녹색연합. 비전 2030의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직결되는 환경 문제가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진짜 이마집.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축구인들은 대한민국에 잔디구장을 쫙 깔아야 되는 거야. 잔디구장을 쫙 까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야구인들은 여기저기 동구장을 만들어야 이게 선진국인 거야. 그 논리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요거 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평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겠습니까?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종합적인 시각. 그 종합적인 시각이란 게 결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한. 그래도 좀 전문가들이 조금 가장 낫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걸 막 쉽게 폄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굉장히 낙관하지도 않으면서 되게 진짜 차갑게 냉정하게 의미를 딱 평가하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는 대부분 그래도 들어줄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는데 이게 나왔다, 의미 있다, 이런 거죠. 정혜왕 금융경제연구원장, 뭐 현대경제연구원, 여기서도 이 문제 제기 자체가 의미 있다. 이것도 되게 그거예요. 어쨌든 사회 의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세금 올립시다. 정치인 중에 누구 하나 세금 올립시다. 더 우리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 세금 내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 떠드는 정치인 한 명 없잖아요. 있으면 내가 무조건 지지해준다, 내가. 당을 떠나서 그런 정치인 한 명 나오면 내가 진짜 물심양면으로 내가 도와준다. 자, 그래 어떻게 되냐? 비전 2030은 좌초됐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했던 비전 2030 정책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현재, 이게 2017년도에 KTV에서 만든 거예요. 2017년도인가? 아닌데 2006년에서 14년이니까 2020년도에 만들었네. KTV에서. 그래서 14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신음하고 있다. 2017년이군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과거 2005년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게 비전 2030 얘기하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 사회가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때 법도 만들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해 왔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 가까이 200조 이미 200조를 썼어요. 아까 비전 2030 얼마 든다 그랬죠? 1100조잖아요. 200조 이미 썼어. 이거 다 날라갔어. 정책 효과 하나도 못 보고 다 날라갔어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2030이라는 그 정책, 비전은 정말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를 미리 알려준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쓰레기통에 직행했죠.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든데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들, 변양균, 김동연, 홍남기, 이정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소수를 빼고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겁니다. 그래서 돈 얘기 해볼게요. 아까 전에 벌써 지금 저출산에만 200조 가까이 썼다 그랬잖아요. 그건 1100조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 던지면은 이거는 종합국가발전 전략인데 1100조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라는 이야기야. 이미 200조를 썼는데 그 1100조가 많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00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은 불멸의 희망이라는 책.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네. 이거 진짜 강추. 제가 여러 번 옛날부터 강추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양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깊이 있게 설명해 준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읽으면 진짜 똑똑해집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재정계획을 짰던 기획예산처는 국채보다는 세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비전 2030 재원 마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이 의견을 공식하지 못했다. 예, 안타깝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변양균 당시 정책실장이 후일담 이제 얘기하죠. 비전 2030 내놓으니까 선거 지려고 작정했냐고 열린우리당에서. 예. 저 멘트를 누가 했냐? 김근태가 했습니다. 예. 아유 진짜 민주당 사람들은 내가 정말 미울 거야. 진짜 미울 거예요. 이런 디테일을 얘기를 다 하잖아. 하여튼 그래서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학 저 책도 또 강추입니다. 예. 저 책도 그 참여정부 당시에 경제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책. 네. 앞에 그 200만 수석 책은 전반적인 정책 전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론서라고 한다면 경제 쪽은 변양균 실장이 쓴 저 책이 제일 괜찮습니다. 그래서 변양균 증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당장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까지 들고 일어났다. 천국을 꿈꾼다. 환상이다. 예. 재원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예.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장 강하게 반대했다. 이게 나오네요. 김 장관은 이런 걸 내놓고 선거 지려고 작정했느냐고 몰아붙였다. 예. 그래요. 예. 비전 2030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선진국이 어떤 게 선진국이냐.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고 합니다. 예. 왜냐면 노인이 폼나게 사는 사회가 선진국이다. 그리고 시골과 도시 격차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시골 노인도 도시 노인도 노후가 너무 누추해 보이지 않게 기본적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한 가족 단위로 보더라도 앞선 세대의 희생 위에 저도 우리 앞선 세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노후를 누추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단위에서 본다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앞선 세대의 굉장한 그 피땀 어린 노력 위에서 우리 후세대가 좋은 교육도 받고, 예? 그죠? 옛날에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되게 물질적인 풍요는 뭐 끝판왕 아닙니까? 저는 더 이 이상의 어떤 물질적 풍요를 더 욕망한다면은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아니 뭐 솔직히 지금은요, 차만 보더라도 이제 그랜저도 취급을 안 해줘요. 예? 그랜저를 옛날 무슨 소나타 취급합니다. 차 취급을 안 해요. 사람들의 그 욕망의 이 어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제네시스 조금 이제 뭐 하면은 제네시스 80 정도는 뭐 그냥 타야 좀 뭐 중산층이 된 듯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게 그러면서 노인들의 어떤 누추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뭔가 전 이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뭐 국가 차원에서 효도하자 이런 게 단순히 과거 유교 사회의 어떤 그런 효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입법을, 그런 거죠. 자, 이거 약간 찍기다시로. 그래서 이 변양균, 이 비전 2030이라는 게 변양균 씨가 이제 주도자죠. 근데 이게 케인즈주의하고 슈페터, 이 경제학적으로 되게 철학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케인즈식이 바로 이제 뉴딜, 그래서 수요, 그러니까 돈 쓸 돈이 없다. 그러니까 쓸 돈이 있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고, 슈페터는 그렇지 않다. 이 불황이라는 거는 살 물건이 없기 때문이다. 살만한 물건, 매력적인, 그러니까 혁신을 강조합니다. 혁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둘 다 얘기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사조가 부딪히는 건데, 변양균 실장은 슈페터 학파예요. 그래서 기업 해고의 자유 확대, 저거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거의 슈페터 쪽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율 5% 인상, 이게 증세하자는 거예요. 돈 더 내게 하자. 부가가치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입했거든요. 그때 이제 막 부가가치세 도입했다고 이제 난리가 나고, 뭐 그때 정권 지지도 추락하고 했지만 어쨌든 잘 도입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처음에 이제 뭐 금융규제 네거티브, 이민개방, 이런 게 이제 변양균 씨 주요 주장 핵심인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변양균 라인이 있었습니다. 변양균 라인, 이게 뭐냐, 비전 2030 만들었던 라인이 변양균 라인입니다. 그게 누구냐? 김동연, 홍남기, 이정도,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김동연이 경제부총리로 발탁이 되고 홍남기가 그 뒤에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김동연이 그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쪽하고 마찰이 빚어져 가지고 때려쳤잖아요.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케인즈주의와 슈페터주의의 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전 2030 주역들이 화려하게 처음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자, 근데 막혔어요. 케인즈 학파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뉴딜, 이쪽이 케인즈주의예요. 여기에 누가 있냐? 장하성, 김상조, 김현철, 이게 전부 학자들이에요. 그럼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 혁신 성장을 주장하는 거. 그게 슈페터 학파인데, 거기에 누구냐? 김동연, 홍남기, 이정도, 이 변양균 라인이에요. 이 두 라인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힘겨루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 정책을 보면 소득 주도 성장도 있고 혁신 성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가 하나 또 딱 해서 이 삼각축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에요. 이렇게 구조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비전 2030이라는 이 사회투자 정책이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계승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아니, 뭐 민주당 저게 무슨 김대중 당이고 노무현 당이고 문재인 당이에요. 예? 근본은 족보도 없는 정당이지. 지금 민주당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문과 족보를 스스로 집어 던지고 잡놈이 됐어요. 잡놈이. 천하의 쌍놈들.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 이 기조가 부딪혀서 이 소득 성장, 이 케인즈파가 승리를 했어요, 사실은. 이 관료파가 사실은 패배한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 이제 그때 이제 물러나고 뭐 하면서 패배를 한 건데,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죠. 변양균 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책사가 되죠. 근데 이거는 무슨 변신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추구하는 정책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제 정책이 변양균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변양균 실장이 쓴 책, 그 나중에 또 책을 써냈어요. 이게 아까 슈페터 학파가 이제 공급 중심의 학파라 그랬잖아요. 그 혁신성장 뭐 이런 거, 그게 4차 산업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성장을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혁신성장이 빚을 못 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욕 엄청나게 얻어먹고 혁신성장 쪽 노력한 거는 빚을 못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혁신성장 쪽 파가 이 윤석열 쪽하고 이렇게 일종의 제휴를 한 거예요. 왜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투항했다 이런 뭐 변절 이게 아니고 그냥 정책이, 이 사람이 이 정책가들이잖아요. 경제가들은 자기 정책을 써주는 사람은 도와주는 거죠. 옛날에 공자도 그랬고 다 그렇죠? 공자도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기 밥 먹여주는 그 왕들 도와줬잖아요. 예, 맞아요. 되게 족보 없는, 근본 없는 인간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되게 근본 없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이 근본 없는 정당이 되니까 거기에 자기를 맞추고 있어.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 근본이 없다고 거기에 맞추면 자기도 근본이 없어지잖아. 그게 아니라 자기 근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노선 투쟁을 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정치를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진영 논리의 폐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게 지금 만 5세 취약 연령 하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역대 정부가 다 검토했던 거예요. 이거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고 비전 2030에 만 5세 취약하는 거 그거 들어가 있습니다. 비전 2030 그 교육 파트에.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진영 논리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냥 지금 윤석열 한다고 덮어놓고 지금 욕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게 나름대로 다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취약 연령 하향 이것도 다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요즘 애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는 나이를 빨리 단축시키자. 왜? 지금처럼 가면 만 23세, 24세 돼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갔다 오면 만 25세, 26세 이렇게 되는데 유럽, 미국은 만 20세, 21세 되면 이미 경제활동을 해요. 우리가 너무 늦다. 이게 늦은 게 개인한테도 안 좋고 국가 차원에도 안 좋다. 그래서 취약 연령을 낮추자는 거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서 왔고 노무현 정부도 이걸 검토를 했었다는 거.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회의에서도 하향을 제안을 했었다는 것.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회투자 국가로는 핵심 정리하자면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시장경제 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 어떤 선순환을 통해서 이걸 이분법으로 갈라치는 이런 걸 지향하고 이 두 개를 통합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에 투자를 많이 하자.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 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복지 쪽에 쓰는 돈을 뭐 되게 낭비하는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로는 무슨 소리냐? 이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출이다. 는 이론적 근거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사회적 투자 국가론이고, 이게 바로 앤서니 기든스이 제3의 길에서 주창을 했고, 이게 나온 배경은 바로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의 경제 침체, 그리고 1980년대 그 신자유주의, 바로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뭐 바로 이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시장 유연화가 제일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리해고 이런 문제, 이거를 받아들이되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 이걸 기존에 뭐 그냥 돈 좀 몇 푼 지어주는 그런 복지정책 차원이 아니고 인적 투자, 인적 자원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이게 그 좌파의 변신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럽의 그 삼인주의자들, 그러니까 영국의 노동당, 그리고 독일의 그 슈레더 이끄는 삼인당이라든지 이 정당들이, 그 프랑스의 그 사회당, 그죠? 그 조스팽 총리라고 있었죠. 이 정당들이 다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유연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투자 국가로는 이제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자유주의형 사회투자 국가, 이게 영국하고 미국입니다. 이게 유시민 스탠스가 원래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막 구삼인주의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삼인주의형 사회투자 국가 스웨덴이 있고, 신삼인주의 뭐 이렇게 덴마크 있는데, 전통적으로 스웨덴이 곽강을 받고 있지만 최근 이제 이 복지국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덴마크 모델이 굉장히 좀 곽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비전 2030 같은 어떤 국가 그 장기 발전 전략을 우리만 만든 게 아니고 영국, 일본, EU, 중국에 다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했고 유일무이한 거죠.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 2030이 여기저기 벤치마킹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민주당의 이제 해밀턴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해밀턴 프로젝트, 이게 브루킹스 연구소,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책을 2006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이게 우리 비전 2030 나오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8월에 6월에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 나오는데 그 맥락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해밀턴 프로젝트에 담긴 내용도 비전 2030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비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래서 정치 철학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세상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철학 없는 정치는 근본 없는 정치인 거예요.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있어야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사고 틀을 갖고 정책에 일관된 하나의 짜임새 있는 정책을 패키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저렇게 유연하게 좀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해밀턴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핵심 내용은 모든 계층을 막는 폭넓은 성장, 복지와 성장의 상호 상승작용, 선순환, 그 다음에 세수 확대 및 규정 제정, 작은 정부 대신 효율적인 정부. 이게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무원 숫자 툭 하면은 공무원 숫자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큰 정부는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냐 큰 정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부가 효율적인 거냐 아니냐. 그래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면 덜어내는 거고, 그죠? 그런 거죠. 이게 프레임을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좌파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우파들한테 거의 20년 가까이 발렸었거든요. 1980년부터 계속 죽 썼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이걸
대선 공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승리를 하죠. 그때 이게 당시 미국 민주당 대선 공약집입니다. 우리는 비전 2030 대통령이 당에다가 선물 만들어서 보냈더니 이 새끼들이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회한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전 2030은 국민에게 인사도 못하고 보수화의 바람에 묻혀버렸다. 진보 언론도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목표는 2020까지 극우의 나라에서 보수의 나라로, 2030까지 중도 진보의 나라로 가자는 것이었다.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체념자절이죠. 네, 체념자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어떤 정당이 되었느냐? 증세는커녕 국힘당에서 법인세 감면한다고 하니까 소득세 감면을 들고 나오는 정당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정당은 진짜 빨리 망해야 되겠다. 아니, 증세를 주장해도 모자랄 망정 소득세 감소하자고요? 감세하자고? 이건 진짜 정치에 다 퇴출시켜야 돼. 진짜 얘네들을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돼.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족보에도 없는 정책을 채택한 정당이 됐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진보를 지향하는 온건파들, 김진표, 김동연은 아직 몰라요. 이재명 쪽 이제 도움 받아가지고 약간 거기서도 아마 버림받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수박 타령하면서 내쫓는 정당이에요. 시대착오적인 구삼인주의 모델에 집착하고 있는 정당. 그러니까 구좌파의 정당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 10시.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